안녕하십니까? 제20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지금부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와 생태소양 증진 방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Please make sure your cell phone is either off or on silent mode. Korean and 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provided in this session. If you would like interpretation, please use the receiver provided at your seat. Korean is channel 1. English is channel 2.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윤동훈 대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와 생태소양 증진 방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은 환영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 세션의 좌장을 맡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진희종 원장님의 인사 및 연사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진희종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진희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같이 좀 뜻깊은 자리에 제가 좌장을 맡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자와 토론자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규환 교수님은 제 첫 번째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만은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박규환 교수님께서는 2004년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독일 헬레 대학에서 취득했으며 헌법의 기본권 일반 이론, 생태헌법, 생태기본권, 법과 문화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이슬람 샤리아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 박태현 교수님입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환경시민단체에서 환경전문 변호사로 일했고 지금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과 지구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포럼 지구와 사람에서 동료와 함께 지구법을 공부하며 기후생태 헌법법 마련과 생태법인의 창설 등 지구법의 사상을 인간법과 제도에 반영하려는 실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토니 젤리가 되겠습니다. 이 안토니 젤리는 지구법 이제 협동체 파트너로 일하는 지구 전문 변호사입니다. 30년간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소송과 항소심 변론을 담당한 후 지구법센터 의장 겸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구법 Emerging Economic Ecocentric Law, A Guide for Practitioners 떠오르는 생태중시법 실무자를 위한 안내서의 수석 편집자이자 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김도희 변호사님은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의 해방정치연구소장으로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의 동물권 소위원장이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창작그룹 이야기와 동물과 시 이동시에서 동물당 매니페스토, 절멸 그리고 질명 X시대 동물들의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동물권과 관련하여 소송, 입법, 연구, 강의, 예술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정상동물, 공저로는 동물에게 다정한 법, 절멸 등이 있으며 동물들이 법인격을 갖고 동물당이 활개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익태 한국방송기자는 1996년 제주에서 KBS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제주사회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현상에 주목하는 기사를 써왔습니다. 2022년에는 제주 돌고래 관광에 나타난 관광 컷먼지의 비극을 주제로 관광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KBS 제주에서 TV 토론 프로그램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혜정 원장님의 인사 및 연사 양력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단상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같이 이 뜻깊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제주 포럼에서 생태법인 제도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세션이 이렇게 열리게 됨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 진은중 원장님, 우리 두 분 박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도희 변호사님, 김익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기자협회 회장님, 모두 이렇게 생태 법인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패널로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아주 생산적인 유익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제주에는 이제 생태적인 가치가 큰 중요한 동식물, 자연물들이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남방 큰돌고래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서식을 하고 있는 해양 동물입니다. 이 연안 해양 생태계에 있어서 최상위 그 포식자로서 이들이 그 상태 그리고 이제 개체 수는 우리 연안 제주 연안이 어떤 건강을 나타내는 이제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해양 오염 그리고 난개발 그리고 이제 제주 이 해양 관광 그 산업이 그 난립으로 인해서 남원 큰돌고래의 그 생존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생태법인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제주에서 우리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그 지향하는 그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자연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행복한 도시 이런 비전과 이제 맞닿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히 우리 농수경제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제도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정책 논의와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전문가와 그 시민사회 그리고 행정이 그 지혜를 이렇게 좀 모아서 아주 오늘 의미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도의에서도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양영식 위원장님의 축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첫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박규환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규환 교수님께서 생태 주체와 생태 법인격, 전환기의 생태 법인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이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생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였고, 저희가 또 이곳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그동안 연구하면서 느낀 바를 좀 생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태법인, 이제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생태법인이냐 이거죠. 강가에 사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상류 지역을 갖다가 감시합니다. 환경단체도 감시하고 공장 폐수 나오나 감시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소송을 합니다. 자, 이런 컨셉이 하나가 있고, 강 자체의 오염 방지를 위한 상류 지역의 공장 폐수나 법 위반 사실을 감시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가에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 자체의 오염 방지를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법리적인 어떤 여기 뭐 로스쿨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변호사들 대상으로 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건 좀 많이 생략을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좀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좀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가 보면 18세기, 19세기에는 중세시대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신분제 사회가 철폐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시대를 물론 유럽 중심이지만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부르고 시민적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설이죠. 헌법 파괴에서 정설이고요. 그다음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산업화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을 극복해야 된다는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구현해낸 것이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개념입니다. 저희 18,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당초 18, 19세기에 설계했던 그 설계가 우리가 원했던 그런 사회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20세기에 수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구현된 것이 사회적 법치국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고 각종 연금 제도가 생겨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1세기로 우리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뭘 느끼냐면 종의 멸종이 생기고 지구가 오염되고 기후 재앙이 닥쳐온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오셨을 거예요. 뭔가 지금 자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런데 크게 보면 지금 우리는 역사적 흐름 안에 서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21세기.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21세기에 다가오고 있는 이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는 생태적 헌법국가, 생태적 헌법 질서, 생태적 법치국가, 다양한 용어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거죠. 이게 시작 단계를 이미 넘었어요. 이제 중간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주도에서 남방돌고래라는 이 특이한 이 종을 가지고 생태법인 논의가 시작이 됐고, 제가 그래서 이 제주 포럼에 2022년도에 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여기 지금 좌장을 맡으신 진희종 원장님이 논문을 통해서 이걸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놀랬던 게 사람들이 다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그거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는 장치가 없으면 사상에 머물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주도라는 배경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생태법인 논의였어요. 그리고 지금 생태법인 이 자체가 국회까지 법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권 기반 기후 소송의 기하급수적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목격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환경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환경 소송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동물한테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나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면 각하당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환경보호랑 인권보호라는 건 분리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유럽의 상황을 보면 이게 겹쳐진 지점들이 나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죠. 물 부족을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근데 중동에 가면 헌법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물은 평등하게 나눠 쓴다는 규정이 있어요. 중동 국가들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생존하고 직결되거든요. 물 문제 갖다. 우리는 지금 이 생태 문제를 느끼고 이걸 법적으로 구현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태법인이고 그걸로 등장한 게 제주도고 그 매개체가 되는 생물 종이 돌고래라는 것이죠. 남방 돌고래.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똑같은 생각을 독일에서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흐름 안에서 서로 한국하고 독일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론으로 접근하더라 이겁니다. 예. 제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죄송합니다. 예, 그럼 15분 제가 타이머를 좀 걸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동물은 권리가 없지? 왜 식물은 권리가 없지?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좀 갑자기 여기 약해지는데 여기 사회계약설이라고 있잖아요. 사회계약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 유사하게 자연계약설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어떤 계약에 기반한다고 해서 독일의 빈터 교수가 주장을 한 건데 뭐 이런 이론적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연이 이제 법 체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까 19세기, 20세기로 전환될 때 사회적 법치국가 개념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연금과 의료보험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처럼 21세기엔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녹색당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녹색당이 동물이나 식물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독일은 그걸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국 헌법에 이미 환경권이 규정돼 있어요. 굉장히 선진적인 헌법이죠. 독일에 비하면. 독일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환경권이라는 걸 기본권으로 헌법에 넣기 위해서 수많은 논의와 정치적 타협이 있었지만 결국 넣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권리라는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자연의 권리에 대한 이제 관심이 한국에서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 외국에서는 많이 얘기가 됐던 건데 그 자연의 권리 부분은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박태현 교수님이 저기 보시면 논문을 벌써 발표를 하시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음 발표에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법적인 자세한 건 좀 건너뛰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러면 인간만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왜? 그거는 철학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 이원론을 얘기하는 바람에 사람들 사이에 아주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게 인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 기원은 플라톤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도깨비라고 히트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게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구절절 그렇게 보냐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인데 그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인간만이 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칸트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향을 알게 모르게 다 받고 있어요.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저 굵은 글씨 보시면 레이저가 여긴 잘 되는데 화면이 밝아서 잘 안 돼서 그냥 굵은 글씨 보시면 인간은 상호 존중을 하고 서로 자유를 존중해 주는데
의무가 없다면 권리도 존재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는 자유의지의 형성이 필요한데 동물과 식물에게는 이것이 없다였어요. 전제가. 근데 현대 들어와서 이게 반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뇌과학 때문에 그래요. 뇌과학.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미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 있으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할 수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칸트 시대에는 없었던 얘기죠. 또 하나 법리적으로 봐도 어린아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 태아들은 특별히 도덕적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은 어디서 온 거냐? 왜 사람만이 자꾸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이 철학적 배경은 바로 칸트에서 출발된 겁니다. 여기 반박 중에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독일에서 나온 반박인데 늑대는 인간이 세운 도덕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늑대는 목동을 괴롭히지 말아야 될 의무도 없고 양을 공격하지 않아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유만 있는 것인가 늑대에게는. 자, 이런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인간은 늑대의 존재권을 존중해주거나 적어도 멸종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권리 의무의 담론이고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리적 반박, 사실적 반박, 그다음에 비유적 반박입니다. 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생태법인을 인정하고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액션에 들어가신다면 저런 반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하나 반박 중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왜 존엄하냐.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인데 인간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삶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아는 그리고 그 삶을 형성하는 능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 소통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태아는 언어 소통 능력이 없어도 권리 주체가 됩니다. 권리를 줘요, 그냥. 그리고 법인은 여러분이 이제 일반 법인들 있죠. 여러분이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많이 보실 텐데 사회에서 법인한테는 도대체 왜 권리를 주느냐? 사람도 아닌데, 인간도 아닌데. 여기서 또 이론들이 있어요. 법인은 실제로 사람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사를 추정해가지고 권리를 주는 거다. 여기에 대한 또 반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모인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건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의사가 확인되는 건 아니다. 더더군다나 재단법인은 아무런 사람이 없고 독일어는 슈티프퉁이라고 그러는데 순수한 재단법인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람이 없는데. 이런 반박에 또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법인을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지만 여러 가지 이론적 반박이 들어오는데 그 반박들이 그렇게 강하거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재반박이 이미 독일에서 많이 논의됐습니다. 케르스텐 교수인데 뮌헨 대학 교수예요. 헌법 교수인데 이분이 최근에 생태 헌법이라는 독일 헌법을 생태에 맞게 고쳐야 된다는 어떤 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생태보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인간 중심주의를 버리자는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떤 두 가지 세력이 부딪히는데 인간 중심적으로 법은 가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태 중심적으로 보자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자 이런 사람들이 대립을 하는데 이 케르스텐 교수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건 좀 버리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인간과 자연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럼 그 상호작용을 헌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왜? 기후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태까지 그렇게 대립됐던 개념, 인간 중심을 하기 때문에 생태법인이 안 돼. 돌고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법인 해야 돼. 이런 거에서 이제 그만하고 제3의 길 뭐냐? 양자는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을 법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케르스텐 교수도 그 적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생태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캐스텐 교수가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아느냐? 전혀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도 접점이 막 생깁니다,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독일법을 개수하고 있거든요, 대륙법. 이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데 생태 주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이제 헌법 10조에서 생태 주체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뭐 이건 자료집에 있으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 주체에게 생태적 법인격을 부여하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다만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렇게 나가기에는 좀 너무 괴리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전환기의 생태법인인데 중간 단계로 상태법인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저는 무조건 온다고 보는데 그게 생태 주체라는 개념입니다. 법리적인 민법 뭐 이런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특이하게 법인 조항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한국은 법인 조항이 민법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이제 입법 과정까지 들어가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민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고 제가 아까 진희정 원장님께 들었는데 듣는 순간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건 헌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실정법을 가지고 일을 해야 안전하거든요. 헌법을 막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헌법적인 연구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오케이, 그건 좋다지만 헌법적인 논의 대상을 전혀 모르는 상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독일은 법인 조항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레벨을 갖습니다. 근데 한국은 법인에 대한 게 민법에 있기 때문에 일반 법률의 레벨밖에 없어요. 근데 상위법인 헌법에서 만약에 법인의 어떤 활동과 생태 법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면 지금 민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논의들이에요. 그러면 헌법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법리적인 얘기라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똑같이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독일도 저기 보시면 1967년에 왜 법인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격적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법인이. 근데 이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야, 그건 인간 중심적 사고잖아.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해서 저렇게 해서 결국 10년 뒤에 77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왜 그러면 그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인이? 그거 동등한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약간 기능적으로 사고를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 중심적으로 시작했다가 기능적으로 바꿉니다. 그게 1977년이고 이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 거기 한 발짝 더 나가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캐스텐 교수의 야 그러지 말고 저 독일 헌법 19조 3항에 기본권이 그 본질상 국내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용한다. 이 규정을 아예 개정을 하자. 헌법 개정에서 그 앞에 국내 법인 앞에다가 생태 법인을 집어넣자. 확실하게 하자.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 헌법이 이제 환경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대안적으로 만든 게 바로 저 조항인데 저거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책 결정을 입법부가 하던 행정부가 했을 때 그걸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좀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 있어서 아실 수도 있는데 기후소송이 있었죠. 독일의 기후소송 아주 유명한 건데 그리고 한국이 곧바로 있었습니다. 2024년에 3년 차이로 있었는데 좀 깊이 들어가면 독일의 판결 이유, 위헌이라고 한 이유, 한국에서 위헌이라고 한 이유가 좀 틀려요. 뭐 자세한 논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헌법 10조와 37조 1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충분히 생태법인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그 근거가 나온다고 다수설이 되거나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민법적인 문제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것도 이미 2011년에 나온 주장인데 우리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주장과 이 생태 개념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한다 해서 인간만 하라고 그렇게 해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적 공공복리 공공성은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나중에 관심 있는 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생태적 비례 원칙은 쉽게 설명드리면 자연보호구역이 있는데 도로를 놓아요. 근데 밑으로 터널을 파서 도로를 뚫으면 자연이 보호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왜 못하냐면 비용 때문에 못하거든요. 이 부분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바꾸자는 게 바로 저 생태적 비례 원칙이고요. 저것도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돌프 슈타인베르 교수는 저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굉장히 1998년에 이미 이 생태 헌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생태 문제의 선도적인 법이론적 역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이제 약간 사고방식이 좀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고방식 인간 중심적인 거를 고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인간만이 자연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저분 굉장히 선구적인 분인데도 동식물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그건 결국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주관적 권리, 소송을 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는 저기 이제 쉔라인 환경 변호사가 주장한 논문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연 전체에다가 줄 수도 있고 육상 및 해상 지역, 그럼 제주도 전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생태계 및 생물군, 이거는 남방 돌고래 특정에게 하는 겁니다. 경관 요소는 뭐냐면 이미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데서 많이 이제 한국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쉔라인 변호사의 분석에 의하면 가장 현실성 있는 게 종의 주관적 권리를 인정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주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남방 돌고래 같은 특정한 종이 있잖아요. 이게 법적인 권리를 갖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도표인데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 쭉 정리해 놓은 건데 뭐 앞에 포함되어 있고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박태양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태양 교수님께서 제주 생태법인 제도의 철학, 제주도와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좋은 삶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거기서 하셔. 네, 여기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15분 하면 되게 더 줄 15분. 네, 배정돼 15분. 네. 네, 그 철학의 문제로 오늘 이번에는 한번 이 동일한 문제를 한번 철학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삶 또는 좋은 삶의 방식, 결국 이제 자연과 조화하고 자연의 어떤 주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이 좋은 삶이다. 이걸 좀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토마스 베리의 이 문장으로 제가 처음 제 글머리를 열었는데요. 지금 인간의 현상을 이렇게 2문장으로 기술했습니다. 21세기 인간의 영광은 지구의 황폐화를 의미하고 이제 지구의 황폐화는 점점 인간의 운명이 되고 있다. 특히 인류세 시대에 들면서 이제 그 인간과 지구는 이제 공동 운명 채로 이제 엮여 있고 제 고민 그리고 아마 여기에 참여한 분들의 같은 고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과 지구가 공동 번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좋은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좋은 삶의 방식의 논의의 전제는 저는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 그러니까 뭐 정의에 관한 논의, 또 권리에 관한 논의는 어떤 좋은 삶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생각들, 아마 좋은 삶이라고 했을 때 뭐 각자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의에 관한 논의도 권리에 관한 논의도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논의에 의지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입장을
제 주장의 이제 전제로 삼고 좋은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 보통 좋은 삶이라고 했을 때는 좋은 삶의 요소를 한 5가지 정도 듭니다. 이제 그 자료집에 27페이지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 그다음에 또 생활의 어떤 기본 필요가 이제 충족되는 삶, 그리고 건강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행동의 어떤 일반적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삶을 서구에서는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2008년 에콰도르 헌법은 이 좋은 삶의 방식, 부엔 비비르라고 그렇게 나타내는데요. 자료집 25페이지에 보면 이 좋은 삶의 방식, 생활 방식, 이걸 다양성의 존중, 그다음에 자연과의 조화,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공적인 공존, 이런 것들을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엔 비비르라고 하는 이 의미에 관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기본적 요소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서구에서의 어떤 좋은 삶의 요소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원주민 가치와 원칙의 존중, 그 다음에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그 삶의 보장으로서의 뭐 사회 정의, 평등, 민주주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 서구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자연과의 조화, 원주민의 가치와 원칙의 존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자연과의 조화 부분은 뭐 우리도 사실 뭐 친숙하게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원주민의 가치와 원칙의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저는 그 서구의 어떤 좋은 삶의 어떤 관념과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인간 집단의 어떤 사고 방식이 아니라 바로 비근대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체 객체의 어떤 이원론이라든지 아니면 효용 중심의 어떤 공리주의 또는 어떤 소유적 개인주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서구적 근대 세계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세계관과 다른 그러한 또 다른 어떤 세계관이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원주민의 어떤 세계관이 원주민의 세계관,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고, 21세기에는 저는 이러한 세계관이 더 보다 좀 적합한 세계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그 콜롬비아 법원이 이야기했던 세 번째 문단입니다. 결국 어떤 인간의 어떤 복지, 안녕,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생산적, 경제적 활동이 자연과 조화하고 자연을 희생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의 번영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네,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뭐 탈성장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인간의 존엄한 존엄성과 자연물의 법인격,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3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스페인이 2020년에 석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이 그 위헌이다, 어떻게 인간에게 부여되는 법인격을 그 자연물에 부여하느냐, 이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한 삶은 자연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 존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 존엄성과 자연물의 법인격과의 어떤 상호 서로 증진의 어떤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인간 존엄성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다른 존재, 비인간 존재의 어떤 권리 주체성을 인정을 하면서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법인격을 법률로서 또는 판결로서 부여하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를 32페이지부터 인도, 콜롬비아, 스페인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기술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가 없고 어쨌든 각 나라에서 법인격을 인정하는 부여하는 논거들이 있는데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 나라의 또 독특한 어떤 논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그 독일에서 비록 하급심 법원이지만 이 하급심 법원에서 이 법인격이 EU의 기본권 헌장에서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생태인 우리 생태법인하고 사실 저는 같은 관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생태인을 인정할 수 있다. EU 기본권 헌장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헌장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와 부합한다. 이런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하급심 판례지만 저는 굉장히 독일에서 나온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성권 의원이 또 대표 발의를 했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권리의 의무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모색, 이런 그 법인격을 부여하는 논거도 저는 이 세계사적인 흐름에 정말 딱 정확하게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제주도를 통해서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이제 흐름에 우리도 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2분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 결국 이제 우리 인간과 이제 비인간 또 자연과의 어떤 새로운 이제 공존의 어떤 관계를 정립을 하는 문제이고 그 비인간 존재를 말하자면 이해 당사자로 우리가 우리 법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법인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당사자로서 이제 관계를 이제 새로이 형성해야 될 우리 우리 임무가 주어진 거고 그런 이제 이 관계의 틀이 바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에 관해서도 대표적인 거버넌스 체계 뉴질랜드 모델 그리고 스페인 후견인 제도 모델 그리고 콜롬비아 아트라토강 또 후견인 모델을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역시 그 공통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나라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또 후견인을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우리가 법인격을 부여했을 때 그 법인격을 부여한 어떤 그 자연물의 어떤 이익과 권리를 결국은 이 후견인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민의 생태법인 운동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세계사적 흐름의 한국적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요. 최근에 생태법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 개정은 당연히 특별법 개정대로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건 분명한데 어쨌든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빨리 이 서포터즈라든지 이 후견인 체제를 좀 제도화하면서 이걸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고 있잖아. 법인격 부여, 뭐 여러 가지 법 기술적으로 뭐 충돌하는 문제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있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참조해서 빨리 제주도에서 이 사례들을 하나의 현실화하는 그래서 이런 모습 노력들이 또
특별법 제주 특별법 개정을 빨리 좀 촉진하는 그런 또 촉진자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요 제주도의 이런 흐름에서 저도 작은아마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이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 세션의 좌장이신 진희종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앤서니 젤리 안녕하세요. 1번 하면 아마 통시통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신 앤서니 젤리 우리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의 교수님 말씀을 포함해서 평소 우리 변호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10분에 걸쳐 듣겠습니다. 얘기는 동시통역이 되니까 끊지 않고 계속 발표해도 되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Thank you. And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who are listening. It is my honor to be able to speak about the ecological personhood. Am I sharing the screen now, I believe? 예, 잘 보입니다. Thank you. And so I would like to make the case as a lawyer, I'm an American lawyer, that Jeju Island and the Republic of South Korea can lead the world, can be a global influencer in the development of eco-legal personhood. And in doing so, will engage with the global problem of the climate crisis and will improve ecological literacy. And I believe this can happen for several reasons, and that's what I want to explain. Ecological literacy, of course,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planetary boundaries, that it is not the law of humans that is supreme on this planet. It is laws of geophysics. It is laws of biochemistry. And if human laws will not conform with the laws of nature, of course, will overcome the laws of humankind. This climate crisis, however, will not be overcome. It will not go away. It will not be defeated. Our strategies must be to mitigate, to adapt, and as importantly, when it comes to our legal systems, we must reform them from within, and we must transform them so that legal systems are based on responsibility and respect and reciprocity, not on rights and duties. Of course, when a system is based on rights, the system creates the rights. The concept of eco-legal personhood is one that is emerging, mainly in Latin America. New Zealand, Professor Park has mentioned. South Korea is uniquely poised to become this global influencer, and the Jeju dolphin could very well be a widely recognized legal being. As Professor Park said, the origins of law lie in the social contract thinking that is now almost 3 centuries old. It isn't working in the present modern world. We need a new ecological social contract. That's the objective of Earth Law. And Earth Law is expressed, as Professor Park mentioned, by Thomas Berry in The Dream of the Earth, in the book by Cormac Cullinan, translated by Professor Park Tae-hoon, called Wild Law, and in our book, the book that I was honored and privileged to prepare, which is a global exploration of Earth Law.
As Mr. Jin has said, and I have read, and this is so prescient, humans are the ones who possess the ability to exist, to distinguish right from wrong. And this is what confers on humankind the obligation, the responsibility to coexist and create legal systems on this earth in which humankind and non-human beings will coexist. The greatest challenge, I believe, to this mutually beneficial coexistence is this embedded belief of human exceptionalism. What makes humans better than all other beings? I question that assumption. I believe, as did Thomas Berry, that all beings have a unique and special role to play in this ever-renewing process of the Earth community. What are the fundamental concepts of Earth law, and how are they different from anthropocentric law? Earth law recognizes the interdependence of species, the interdependence of humankind and human systems, cities and towns, electrical infrastructures, must be integrated, must be interdependent with our natural systems. They're deeply entangled, and as I mentioned earlier, these concepts, deeply embedded in Earth jurisprudence, are reciprocity, responsibility, and also, what's mentioned by Professor Park, relationality. Some of the threshold challenges for Earth law have been mentioned. The fact that we consider all that is not human property for humans to own. The idea of legal, eco-legal personhood is embedded in this concept of standing. Standing is simply the legal right to appear as a legal voice. Humans have standing, corporations have standing, towns and cities and nations have standing as legal beings. We must give personhood to nature, that is the container, and fill it up with rights. One of those rights is to appear in court, to appear in legislative hearings. And then the most challenging concept perhaps of all is guardianship. Who speaks for nature? In this situation of the Jeju dolphin, certainly I believe the Haenyeo women have a role in speaking for nature. They have been interdependent, living with, playing with, working with the dolphin for generations. And that confers on them as island people the same responsibilities as indigenous people or aboriginal people all around the world. It's been mentioned that there have been developments of eco-legal personhood through constitutions, and I want to focus most importantly on the most recent development of eco-legal personhood through the Panamanian Rights of Nature law, which initially conferred rights on all of nature and subsequently, based on this national reform, has conferred specific rights on the specific turtle that now is giving Panama the opportunity to collaborate on a bioregional multinational project with Ecuador and with Colombia to create a protected, marine protected corridor that will not only protect the rights of the turtles, but the rights of so many other species as well. Jeju Island has started this same path in East Asia, and I can see how Jeju Island may lead the rest of the nations of Eastern Asia to develop this concept of eco-legal personhood for those non-human beings that, like the Jeju dolphin, are deeply rooted in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ver generations. I want to point out that there is constitutional law that can be effective because hierarchical systems enable information and processes to be implemented from the top down. But equally important
is bioregional legal systems that can develop based on the waters, the watersheds, the forests, the mountains that form these natural biosystems. And by engaging at that ground level, those who are most connected with the lands and the water, that brings a different perspective that filters up. And it's absolutely equally important. And in the case of the Jeju dolphins, there is both the hierarchical top-down and the horizontal and ground-up. We call this situation we are in globally as an ecological crisis. This is legal logic. It is very simple. If we use ecological as the word to attach to crisis, we are giving subjectivity. We are giving the core of legal personhood, subjectivity, to the ecology, to the earth, to the planet, to the world, and the systems that make up our world. This itself is the foundation for eco-personhood. We're describing this crisis that it envelops all of Earth as an ecological crisis. If it is ecological crisis, it gives subjectivity to the ecology. We must confer rights on ecosystems, on other than human eco-beings. And as I will repeat again, South Korea can take the lead in the law connecting people and planet using the eco-personhood model that has been developed here at Jeju Island. As I've mentioned before, there's deep cultural connection. And as one of the Haenyeo divers who spent 50 years explained, we can communicate. They understand us. It is absolutely preposterous to continue to argue that humans and other species cannot communicate. Of course we can. And when it comes to dolphin with their unique language, we are really learning on a much deeper level how we might communicate with them. Another reason that Jeju Island and the Republic of South Korea can become global leaders is because not only the deep cultural significance, but there is movements all over the world that relate to dolphins. Dolphins and humans have a connection, perhaps that humans do not have with many other mammals. Certainly, the dolphin is a mammal that has levels of intelligence, that has the scientific metrics to connect us in a way that we can believe in them as intelligent beings from whom we can learn, with whom we can engage. And as we do, we will learn a connection with nature, this spirit that will drive this movement. As I've mentioned, we have both top-down and bottom-up strategies working for us with Jeju Island, and we have tourism as a business. And I know Mr. Kim Ik-tae will speak about the tourist commons and the fact that there must be a balance within these commons, or we will face the same tragedy with eco-tourist commons as we faced with the commons that fed the cattle in England 3 centuries ago. We must understand the terminology Mr. Kim Ik-tae uses as resources, because this economy itself could threaten the livelihood of the dolphin and the livelihood of the ecosystem that surrounds Jeju Island. The philosophical belief that humans are exceptional, I mentioned earlier, is one that we must challenge. And Thomas Berry, who was mentioned by Mr. Park Tae-hyun, Thomas challenges us to reinvent the human at the species level, reflexively within the community of life systems in this time developmental context, by means of a story.
And I want to share a very short story of myself. For 30 years, I was a courtroom lawyer. I dressed like this, and I argued to judges, and I argued to juries. I argued against other lawyers, and I tried to persuade my clients to do what I thought would achieve the outcomes they sought to achieve. I am not that person anymore. I am an earth lawyer. And I challenge you all to become earth lawyers, which does not require a law degree, but it does require this connection with nature. You've heard Professor Park speaking about paradigms, and I don't think it's difficult to begin to abandon this paradigm of human exceptionalism if we think about humankind as a species. And we look at the scientific fact that we are mammals, that the average mammal species will survive 1 million years, that some have survived tens of millions of years. And we as a species, Homo sapiens, have only been around so far for 300 years, 300,000 years. This is not exceptional. As a species, we must do better. And we will do better, and we will create better legal systems. If I, as a career litigator in the United States, can see the common sense behind earth law and eco-legal personhood,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other legal practitioners and other professionals in all forms of practices and these ideas will move from being perceived as radical to being the normal and logical progressions of law and society. I do believe that South Korea could lead the world in eco-legal personhood. I think it has the cultural connection and the resources. It has the economy. This legislation, frankly, is brilliant. And I'm so grateful for those involved up until this time. South Korea will be able to influence the other countries and interact with Ecuador and Colombia and New Zealand and those who are just budding their interest in ecological personhood. I want to end with, again, an expression of gratitude for this opportunity. I welcome the opportunity in any way I might as an earth lawyer to support the initiative and see this bill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my pleasure to thank you again. 앤서니 젤리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멀리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얘기를 못 들은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언젠가 다시 한번 보다 더 가까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이제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생태법인과 돌고래를 얘기할 때 해녀를 별로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영훈 지사님께서 이제 돌고래와 그 다음에 해녀와의 어떤 문화적 결합, 그 다음에 어떻든 이제 돌고래와 바다의 물, 여러 가지 오염 문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문제를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끄집어내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었는데, 앤서니 우리 변호사님께서 미국에서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놀라웠습니다. 어떻든 더욱 어떻든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어서 우리 김도희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희이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세 분의 이제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셨다시피 변호사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 내용 그리고 발표에 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정말 풍부한 자료들은 앞으로도 이제 제가 영감도 많이 받았고 계속 같이 연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동물권 활동가 내지는 연구자로서의 제 좀 얘기를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오늘 이 세션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좀 뿌리와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우리의 법은 문명의 경계에 서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생태법인은 그 문명의 전환에서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발표자분들의 내용에도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 붕괴라든지 아니면 동물 학대와 착취, 뭐 공장식 축산 같은 것을 비롯해서요. 그리고 이제 뭐 대기 공기 오염의 물의 오염 문제, 뭐 이런 거대한 질문 또는 이제 어려운 과제가 던져져 있는데 기존의 법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서구의 어떤 근대 패러다임, 인간 중심, 또 소유 중심, 통제 중심 이런 인식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생명과 공동체의 감각을 회복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생태 헌법적 전환을 저는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법도 사실 아까 독일법 개수했다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서구 모델을 도입하고 있고요. 인간중심적인 권리체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대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스페인, 뉴질랜드 사례 정말 귀감이 되고 좋은 사례들이죠. 자연의 권리와 비인간 주체의 법인격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좀 의문은 우리 항상 이렇게 뭐 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뉴질랜드도 사실 마오리족이 없었다면 그런 법제를 가지지 못했을 거고요. 뭐 이런 선주민의 가치관, 세계관,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다면 과연 태동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뭐 그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소송이 지금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해외 법들을 혹은 제도들, 사례들, 판례들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우리의 것을 좀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명의 전환이라는 이런 큰 흐름 앞에서 외국의 모델을 이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의 좀 뿌리와 감각을 찾아서 이런 감각의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하게 된 게 일례로 이제 한국의 고유의 사상이라고 알려진 것이 풍류도라는 게 있어요. 풍류도, 풍류 사상이라는 거는 인간이 자연과 신성의 이런 흐름 안에서 존재하고 삶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행이자 예술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걸 이제 최치원 선생이 처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현묘지도라는 것이 있다. 현묘한 도, 그러니까 최상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유교, 불교, 도교 세 가지 가르침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접화군생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서 평화롭고 통합된 사회를 지향한다. 이것은 생명을 감화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저는 융합 그리고 통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후기까지 가면 이런 유불도와 기독교까지 융합해서 동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인내천 사상 같은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천 사상이야말로 모든 존재에 내재된 존엄을 전제하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동학은 당시에도 이미 이제 서구 문명에 대한 저항의 철학이자 민중의 정치였는데, 그리고 이제 동학에서 말하는 게 결국은 이제 후천 개벽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존 질서의 개혁과 새로운 사회의 창조라고 합니다. 문명의 전환과 너무나 맞아 떨어지고 지금이야말로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삶의 중심이 되는 윤리이자 인간과 자연, 생명과 영성을 넘어서는 그런 생태적 세계관의 뿌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런 것이 뭐 과거의 동양 뭐 이런 데서만 찾을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큰 흐름, 담론의 흐름도 이것과 지금 수렴돼서 같이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아까도 이제 박경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데카르트가 이제 주체 객체 구분하고 인간 자연을 단절시키고 또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이런 근대적 분할 체계. 이게 지금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식량 위기 그리고 팬데믹 이런 현실 앞에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미 뭐 오래전부터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뭐 메를로 뽕띠, 들레즈 가타리 뭐 그다음에 지금의 그 신유물론 담론을 이어서 지금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 객체 아닌 존재로서의 자연, 또 관계적 존재론 같은 이런 일원론적 세계관의 회귀가 유행처럼 번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철학적 흐름이 우리의 오랜 전통적인 사상, 풍류도나 동학이나 뭐 유불도의 연기론적 세계관 이런 것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 현재 생태 철학은 서구가 동양의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원론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함으로써 스스로 이원론 감각으로 좀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견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구의 단절의 시대에서 동양적인 연결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고 그것이 이제 문명의 전환이자 과제이다. 그리고 그것이 법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법이 더는 인간만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전체의 조화와 연결을 담는 문명 전환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물권은 단순히 인권에서 동물권으로 권리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과거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다. 자연, 비인간, 동물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도구화된 법을 감각의 법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저 소개해 주실 때 뭐 동물이 법인격을 갖고 동물당이 활개치는 사회를 꿈꾼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급진적인 어떤 구호나 비전이 아니라 평등한 지구 거주자들의 책임이자 응답이 될 것이고 기존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이런 다중이기의 시대에는 존재의 권리 그리고 관계의 윤리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헌법은 이제 비인간 존재들, 생태계 전체, 미래 세대 그리고 지구의 연대를 고려하는 생명 중심의 질서로 새로 재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이제 모방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서 오는 회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익태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익태라고 합니다. 제가 요새 대선을 앞두고 그 대선에서 빠진 의제 관련한 연속 대담을 라디오에서 진행 중인데요. 오늘 아침 출연자가 그 차별금지 제정을 추진하는 활동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 하면 이제 지난번 TV 토론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장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방향은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중요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슈가 분산됐을 경우 사회적인 논쟁이 많은 주제됐을 경우에 오히려 이슈가 흐려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상들이 막 발생하고 나면 뒤에 쫓아가 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게 법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법률이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방향이 맞다면 먼저 나가서 사회적 의식을 확산시키는 이런 형태의 좀 선도적 역할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생태법인이 그런 케이스에 좀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주에서 이 생태법인 논의를 선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샤머니즘의 섬 그리고 공동체의 섬이라고 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런 샤머니즘도 많이 사라졌고 공동체 문화도 많이 깨진 건 현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 흐르는 그 전통이 아예 뿌리째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사적 전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생태적으로 되게 민감한 섬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우리 한반도에서 어쨌든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태법인을 지향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1호로 지금 거론하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의 경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서사가 지금 여기 있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수족관에서 노동을 당하던 강제 노동을 당하던 남방 큰돌고래가 해방을 했고 바다로 왔더니 그 다음 선박 관광을 통해서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옆에 와서 귀찮게 하고 자기의 생활을 안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생태법인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좀 서사에 영어로 하면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오늘 토론에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권리를 준다고 해서 과연 실제로 자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과연 한국 사회에 뿌리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법인격 부여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사실 좀 많은 사례 에콰도르니 뭐 황가누이니 콜롬비아 사례를 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후견인 제도와 그리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좀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스페인 석고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은 인정되지만 후견인 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집행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한국에서 이걸 도입하려면 후견인한테 명확한 법적 어떤 대리권 그리고 소송권을 가질 수 있는 소송권을 부여하고 행정 감시 권한까지 부여돼야만 아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드는 거는 현실 좀 들여다보면 좀 생태법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이 최근에 지정이 된 건 여러분 아실 텐데요.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됐지만 여전히 선박 관광을 통해서 돌고래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여전히 바꿀 수는 지금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법률 개정안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생태법인 지원위원회라는 게 지금 현재 초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주민, 생태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많이 본 형태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위원회 형태의 모임인데 이런 위원회가 과연 생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걱정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행히 위원장님이 가셨네. 위원장님이 발의한 그 해양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그 위원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해당 읍면동장, 해당 지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보는 이제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까요?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문제는 과연 인간 종업성과 자연의 권리가 충돌하는가 그리고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스페인 헌법재판소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존엄한 삶이 결국은 적절한 자연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 제주에서 하는 이 우리 운동이 이 한국적 생태 철학의 실험이자 선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방 큰돌고래의 좋은 삶을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의 좋은 삶이란 또 무엇인지 되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제주 남방 큰돌과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익태 기자님 고맙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 좁게는 제주 사회에서 생태법인이 여러 가지 이론과 어떤 그 메시지가 확산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분이 김익태 기자님이거든요. 예, 그만큼 또 고민도 깊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오늘 좌장은 강금실 변호사님이 하기로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구법 운동을 한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대신 좌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좀 밀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어쨌든 마무리 발언하고 어쨌든 우리 앤서니 변호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한 3분 발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생각 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 생태법인에 대한 어떤 담론이 시작된 데 한 3년이 됐는데 저는 가장 큰 의미는 이게 담론으로 끝이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 변화에 기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구체적인 현실 변화가 뭐냐 하면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옆에서 지켜서 봤는데 규모도 아주 컸고요. 그 대규모 해양보호를 이렇게 지정하는 과정에 우리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직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서 눈물겨운 노력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야 현실 변화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 어떤 그 담론들 이상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고 우리 앤서니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상향식 하향식 이게 상호 네트워크 조화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어떻든 이 기회에 어떻든 이제 이 생태법인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는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우리 행정당국에 어떻든 깊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분 정도 우리 앤서니 변호사님께 짧은 말씀 듣고 행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rry, rookie mistake. You shared how thoughts must become reality. And the legal theory of change that I espouse is summed up in these 4 words: consciousness altering systemic change. What we will believe when we see that there are different ways of looking at the world. There are ecocentric ways. There are ways that are induced by our ancient cultures. We will change the way we think about our interaction, our human interaction with the natural world. When we think it differently, we will behave differently. When we behave differently, systems will change. Law is not just what is written in constitutions and statutes and ordinances. Law is the way that the society orders itself. It is courtesy, it is etiquette, it is manners, it is customs, it is taboos, it is rules and policies. We must understand that law is far more than what we read in constitutions and bills. Law is much more than conferring rights. Law, when we change the way we look at it, will become a responsibility-driven system where we humans seek out and delegate and discharge the responsibility we have, as Mr. Jin noted, as the people wh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It is our responsibility to bring the global legal order back into balance. And I still believe, with all my conviction, that South Korea can be a leader in this effort.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오늘 세션에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와 생태소양 증진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자장, 발표자, 토론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와 생태소양 증진 방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